아. 자, 6시가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뉴욕은 어때요? 뉴욕은 뉴욕이에요. 뉴욕해요. 아, 뉴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 덜 춥다는 거. 그 바람 때문에. 네, 덜 춥고 그 위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뉴욕은? 비슷해도 거기는 네. 그 대서양이죠, 그쪽이. 네. 대서양이에요? 아, 저 대서양 물에 발 담궈 봤어요. 오. 네. 거기 안 깨끗. 큰일 났네. 아, 발은 담궈 보고 아니, 큰일 났네. 싶었어요. 그거 뭐 깨끗한 물이 이제 다 썩게 생겼어. 맨날 태평양만 보다가 대서양을 보니까 오. 그 대서양 건너편에 유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헤엄쳐서 가고 그 싶었어요. 유럽 물까지 다 썩는 거예요? 뭐 정화되겠죠. 저도 이제 이러면 옛날엔 기죽었는데 이제는 저는 정화체. 트럼프한테 한 번 먹이신 걸로. 아니, 난 그렇게. 정화 쪽으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양절 변호사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절입니다. 예, 지난주에 오늘 한 주 걸렀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난주 누가 왔지? 모르죠 저는. 누가 왔죠? 최 의원님도 안 오셨고 저도 안 왔고. 아, 저기 왔었구나. 아, 여기도 안 왔어요? 여기 왔지? 네. 저기 이동영 씨. 예. 예. 거기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언니에는. 누구요? 거기요? 예. 거기도 완전히 상남자예요. 아니 그래요? 맨날 까요, 그래고. 맞춰요, 맞춰. 자, 그리고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을 대신하여 네.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시내 21이면 한결에 소속되어 있는. 한겨레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지금은 법인은 별도로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관계는 한겨레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독립체산이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뭐. 예. 네. 평창 최악의 경기. 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주최국인데 예. 벌어져선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이게 팀추월 경기를 했는데요. 팀추월 경기에 팀은 킬되고 개인 추월만 있었다.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팀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이렇게 세 명이 팀추월 경기의 멤버인데요. 이게 7위를 했습니다. 8개 팀 중에. 예, 7위를 했는데 문제는 7위를 한 것이 아니고 7위를 왜 했냐. 예. 그리고 7위를 한 이후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보인 모습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주월 준중 결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선영이 김보름과 박지우를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노선영이 선두를 달리면서 리드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2바퀴 정도 달리고 뒤로 빠지는데 이때가 주로 이제 선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에 섰던 선수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뒤로 빠져줄 때 되게 맨 뒤로 빼지 않고 중간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이제 세 번째로 가다 보니 체력이 덜 소모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스피드를 낸 거예요. 스피드를. 그러다 보니 노선영 선수가 쳐졌어요. 그런데 이 팀추월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성적이 계산되므로 아무리 앞에 두 선수가 기록이 높아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 뒷선수. 네. 그래서 저희가 3분 3초 76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네. 팀워크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팀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고 얼마나 화합을 하고 있는지 나고자 없이 들어오라고 아주 묘한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성적이 좋은 앞에 간 선수를 보통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선 보게 되는데 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네. 가장 마지막에서 뛰는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척 스포츠맨십에 아주 그렇죠. 예. 충실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팀추월 경기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은 이기는 게 아니라 화합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네, 함께하는 거다. 그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졌어요. 지고 났는데 노선영 선수는 앉아서 울고 있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둘이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예.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제 다독거리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네. 그다음에 두 선수 김보름, 박지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보름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에 노선영이랑 김보름 박지우 팀과 격차가 벌어져서 기록이 아쉽게 나와서 노선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질 건데 우리 기록이라도 좀 잘 남기고 뭐 그러고 싶었다라는 욕망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두 명의 기록만 좋게 나오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타트라는 다음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보름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박지우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름이 언니 만나서 우리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팀 추월 경기는 연습해봤다. 예, 그냥 뭐 그런 식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자. 요즘은 인터뷰할 때 호흡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김보름 선수가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한 분이 누군가요? 김보름.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노선영 선수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라이자 같은 웃음을 지었는데 예, 이라이자 웃음을, 아시죠? 캔디에 나오는 그런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우리 보고 네티즌 계셨던 세대들이 거죠. 다 본 거죠. 요즘은 네. 카메라가 많아서 네. 사실은 메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말고도 다른 쪽까지 다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내 또 카메라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화면들이 요즘엔 짤방의 형태로 뭐 1분, 2분 정도 길이로 SNS를 통해서 금방 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놓친 사람도 그 영상을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 걸 다 보고 네. 왔는데 네. 화면이 주로 그 이라이자 표정의 웃음, 푹 이런 식의 그게 다 잡혀 있어서 예, 지금 근데 저는 너무 선수 한 사람 개인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일부러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 추월 경기가 어떤 경기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선영 선수를 탈락시키거나 노선영 선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 성적을 포기할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빙상연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얘기로 가겠죠. 그 얘기하는 네. 게 뭐냐면 그 선수들의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라 빙상연맹에서 팀 추월 경기를 포기했다라면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얘기로 박지우 넘어가는 선수나 거네요. 김보름 선수 개인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포츠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개인들이 개인의 자기의 어떤 생사여탈권은 없어요. 위에서 협회, 그렇죠. 감독이 어떻게 그 플레이를 정하느냐가 재량이 있는 거지 선수들 개인에게 이게 집중돼서는 안 근데 돼요. 우리 딸이 그 쇼트트랙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연맹, 학교, 네. 코치 이게 이제 패가 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강도는요 10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왕따 시키고 그러는 게 증오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 그 변호사님의 얘기에는 전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그런 인성 훈련이 잘 돼 있고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한 게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리고 제 결국 얘기는 행동이 예. 이루어진다는 그들을 거죠. 탓하지 말고 어른들을 어른들 그래서 탓하는 이제 그 맞습니다. 어른들 네. 탓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최국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왕따 현상, 경기에서의 왕따 움직임 생활적 폐죠 일종의. 예, 보였나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 빙상 연맹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보면 한체대 소속 선수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한체대 교수인 전명규 부회장이 따로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스 스타트 중심으로 한체대 비체대 문제예요 진짜. 예,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팀 추월 연습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연습을 못했는데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연습 많이 했다. 그 격차는 어디서 발생했냐. 한체대 출신 따로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명규 부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예. 예, 이분이 빙상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최강이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밴쿠버 대회에서는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이 금메달을 따서 예. 이분의 주가가 정말 한없이 올라갔죠. 예. 예, 그런데 빅토르 안 사건 아시죠? 네. 예, 안현수 선수가 소위 한체대와 한체대 아닌 갈등, 예, 파벌로
이게 문제가 돼서 러시아에 귀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에 귀화한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3관왕이 돼서 그 책임을 지고 이 전명규 부회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랬다 다시 네, 돌아왔어요. 그런데 석연찮게 이유도 없이 2017년 2월에 빙상연맹으로 복귀되고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 달 선수 중심으로 이 빙상연맹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 빙상연맹의 운영이나 선수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2010년의 영광의 방식으로 될 선수만 키우는 방식으로 이런 건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살적폐라고 봐야 되지 벌어졌습니다. 않을까요? 그건 적폐일 뿐만 아니라요. 빙산연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말이 많았는데 아, 옛날에 저기 누구죠? 그 피겨 김연아. 네, 김연아 선수 구박 사건. 예. 아니 이상한 그래갖고 선수가 김연아 선수도 중학교 2학년인가요? 아예 빙상연맹하고 싸운다고 그 관여 안 한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요. 유영 선수 기억하시죠? 예. 예. 김연아 이후에 최초로 200점 이상을 그 피겨에서 받은 분인데요. 이 사람도 빙상연맹의 내부 규칙 때문에 13세 이하는 국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국대에 못 들어가고 따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요. 빙상연맹이 또 26세 이상은 앞으로 국대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규칙을 발표해서 이승훈 선수 30살, 이상화 29살. 다 한체대 출신 아닌가요? 모태범 29살.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국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 팀추월 경기에서 드러난 왕따 문제가 예. 알고 보니 빙상연맹의 조직관리 문제였고 그래서 빙상연맹이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개혁 안 되니까요. 네. 아니 26세 이번에 저기 이상화 선수를 이긴 제치고 사람. 이긴 일본 선수가 33세. 33세잖아요. 네. 30세부터 전성기 맞아가지고 아니 저거는 헌법 위반 아니에요? 올림픽 지금 예? 저는 헌법 위반 같은데.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죠. 예. 아이를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국대로서 뽑힐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박탈. 이미 그건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평등권 선수가 위반이 금메달을 될 따는 수가 상황에서. 있죠. 예. 예.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33세가 금메달 올림픽 신기록 세우는데 26이면 뭘 근거죠? 네. 도대체? 예, 게다가 아니 우리가 변호사님 모신 거는 네. 이런 거 헌법 위반인지 조사하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가 왜 또 갑자기 질문 맞다고 해드렸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이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노선영 그렇죠. 선수도 한체대 맞네요. 예. 8415님은 팩트체크 필요. 노선영 선수도 한체대예요. 도사님 노선영도 한체대 맞고요. 내부 파벌이 다른 듯. 그것도 아, 파벌도 있고요. 예. 이제 저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매스 스타트에서 그거를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매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전명규 부회장이 예전에 이제 쇼트트랙처럼 작전을 써서 한 선수들 제쳐놓고 그러니까 한 선수들은 이게 페이스메이커용으로만 페이스메이커. 쓰고 예. 한 선수가 메달 따는 그 구조가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팀초는 그게 안 되니까 이 경기는 빼고 우린 매스 스타트에 집중을 하겠다. 아, 그럼 이런 왜 전략인 거죠. 출연을 해? 여기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메인 게임을 자기들 매스 스타트 충실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쓰냐고. 그리고 노선영 선수 저거는 가만히 있어봐. 저 네? 전화번호 누구 있죠? 문물 총장한테 해갖고 근데- 당장 이거 구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노선영 선수가 그럼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거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초기에 누가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으로 빠지고 결국은 이런 경기에서는 제일 스퍼트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그 장문 100원인데요. 황유정님 안현수부터 여태까지 빙상연맹은 변하는 게 없음. 8712님 빙상연맹 진짜 미쳤다. 윤영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노선영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 좀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인터뷰하는데 이 스토리를 모르고 봤거든요. 그냥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강현진님 너무 화나요. 2720님 나이 제한이요? 500m 금메달 딴 일본 고다이라 선수는 31살이고요. 밴쿠버 15위 2010년이죠. 소치 5위 2014년. 평창 1위로 나이가 들수록 전성기가 오는데 이러니 빙신연맹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빙상연맹의 문제는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죠. 네.
지금 그 전명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빙상의 대부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밑으로 그동안 날아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온 주범이라는 사실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밖으로 보이는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런 뭐 쇼트트랙에서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이런 조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연미 기자님하고 두 분이 친하세요? 아니요? 말투가 그 인토네이션이 비슷하네. 아, 비슷한가요? 예. 제가 땜빵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비슷한 사람을 아니, 구해온 게 아닐까요? 박연미의 땜빵은 아니에요. 고란 기자의 땜빵. 근데 지적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미투나 이런 거에 얘기 들어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게 너 하나 희생하면 너만 그렇죠.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지고 네. 다 문제가 있고 다 잘 넘어갈 텐데 왜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냐. 근데 그게 다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비상여명 같은 경우도 누구 희생시켜서 매달다는 게 그동안의 사회가 그걸 또 인정해 왔거든요. 네. 그 부분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맞아요. 경쟁, 무한 경쟁 그리고 1등 성적 위주의 사회. 그러니까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팀추어를.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그러니까 팀추얼에서도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건 전 세계가 볼 때 자 우리는 이 팀추얼 노 이렇게 함께 가는 사회 노 우리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그럼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이거 바꾸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슬슬 바꿔야죠. 네. 이름이 누구예요? 전명규. 네. 부회 그리고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이 체육계에서 이래서 그 체육만 전문으로 하는 인성 키우지 않는 한체대 이런 데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옛날에 세무대학 있다가 세무대학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세무소 직원들만 하는 세무대학 있다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하나의 마피아가 되니까 경찰대도 그런 것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죠. 근데 육사도 전문성을 없애자는 얘기도 어디까지 있고. 부여를 할 것이냐, 그렇죠. 어디까지 예. 유지가 할 것이냐, 뭐 그런 것처럼 사법연수원도 그래서 사법시험도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로스쿨로 바뀐 것처럼 그게 오. 좋냐 나쁘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네. 양 변호사님 전문 분야 나왔당. 뭐 다스 전문가는 여기 따로 계신데. 좀 이상한 거예요. 빨리 네. 설명 좀 아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서울중앙지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하고 동부지검에서 나눠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댓글 사건하고 또 댓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어제는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정호영 전 특검이 2007년이었나요? 대선 전에 BBK와 다스 관련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스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네. 다스에서 120억 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부분은 이 그냥 다스 조모 씨 격리 직원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야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범죄 행위가 드러났으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파헤쳐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 수사를 했는데 1차 이제 중간 수사 결과는 정호영 특검은 잘못이 없다. 이상해요. 예? 아니 좀 설명 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듣는 분들이 이렇게 돈 문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헷갈려하기 네.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실제로 1, 2억 씨 개인적으로 조금씩 횡령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거에 그 다스의 경영진 임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몰아줬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신에 다스에서 한 100억 원 가량 임원들이 빼돌린 돈도 따로 있었다. 비자금이. 그래서 이 120억 원 그동안 알려졌던 120억 원은 실제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한 것처럼 조모 씨라는 격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가 발각되니까 다시 이제 반납을 했다. 회사 계좌로 옮겨놓은 게 맞고 조모 씨는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다만 우리는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과 합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1차적인 의무는 좀 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 것처럼 이상하다. 이상하죠. 120억 원 빼돌려도 회사에 다닐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과연 검찰은 정말로
해결이 안 된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정호영 특검이 그거를 검찰에 다 넘겨줬다는데 당시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안 한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는데 그 의문부호를 아마 검찰은 새로운 비자금을 발견을 했다는 걸로 좀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라면 넘겨받은 검찰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검찰은 그 부분에서 잘못했단 말은 없이 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게요. 예. 이렇게 의혹이 돼요. 정호영 특검을 봐주기 위해서 비자금 조성 횡령의 주체를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조 모양이 120억을 했고 100억 정도 한 부분을 임원진들이 했다. 이 둘로 나눠버림으로 인해서 120억과 100억, 220억이거든요. 이게 같은 횡령이 아니고 같은 별개의 건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같이 묶어버리면 포괄 일죄라고 해갖고 처음 횡령할 때부터 마지막 횡령할 때까지 범죄가 쭉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5년 더 남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120억 횡령한 건 2007년 12월 21일까지 횡령한 거라고 땡치고 공소시효 종료. 그럼 우리 방송시효도 종료됐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억과 100억을 나눠갖고 이제 100억을 가지고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한 거니 이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 풍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합쳐서 수사를 하겠다. 그 동안에는 이제 정호영 특검이 당시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 동부로 살짝 빼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거가 됐으니까. 예.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죠. 정호영 특검은 좀 잊어주세요. 우리가 120억 또 찾았으니까. 요쯤 돼갖고 이제 반가이 해주세요. 아유, 딱 맞는 표현이네, 반가이가. 만회라고 예. 하죠. 그래요? 근데, 에이, 만회하면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반가이 네, 딱 오지. 알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러면 이게 방송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 쓰면요. 근데 만회인 이거는 걸로. 소고가 아니라 비호가 아니라 소고기 때문에 방송 이런 데서 이거 심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일상 용어거든. 지금 생방송으로 신유와 싸우시는 거예요? 만회로 문을 정리. 바꿔야 돼요. 근데 검찰이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몇몇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죠. 어제 체포된 이제 협력업체 대표도 그렇지만 이분은 그 영포빌딩에서 그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따로 빼돌려 가지고 폐쇄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문서를 입수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문서가 아니라 외장 하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장 하드 안에는 처음에 알려진 것처럼 리스트가 조금 있다. 리스트가 뭐냐면 차명재산의 목록이고 그 땅을 땅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얻은 돈, 임대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기록돼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니고요. 곽성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친박 핵심 의원이었거든요. 예. 이분이 2007년 대선 때 MB의 차명 재산이 7천억 내지 8천억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도 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죠. 네. 감옥은 안 갔지만. 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방송광고공사 사장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원래 MBC 케이블 출신이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이미 MB의 차명 재산의 규모가 7천억 내지 8천억 당시 2007년 얘기예요. 네. 예, 그때 추산 7천억 내지 8천억이 있다. 이런 폭로가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 곳곳에 이제 현대 시절부터 땅 샀던 것들이 네.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일 것이다. 사기는 김재정 당시 전 김재정 이상은. 예, 이상은 이 사람으로 이름으로 샀지만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스와 관련된 부분만 그렇죠. 확인이 돼도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게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어야 돼야 그래야 이제 다스 소송 비용 대납해 준 거 삼성이 대신 내줬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연결이 되는 직접 그런 뇌물로.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되더라도 이제 검찰로서는 수사를 어느 정도 좀 완결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도곡동 땅과 예. 도곡동 땅판 돈이 흘러들어간 다스 이것을 처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MB다. 도곡동 땅이 실제로 한 200억 가량이 손에 떨어졌잖아요. 세금 그렇죠. 같은 거 떼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상원 회장이랑 김재정 그 잡관 그분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그 돈이 실제로 다스로 들어갔고 다스에서 BBK까지 흘러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쭉 관통하는 게 과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세 가지 사건들이 다 엮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스 돈이 BBK로 와서 BBK가 주가 조작을 했으니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은 MB다 그랬더니 검찰이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돈이 BBK에 다스에 있던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곡동 땅판 돈이 그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돈에 꼬리표 있는 거 봤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돈에 꼬리표가 있네. 예, 꼬리표 꼬리표 찾는데 10년 걸렸네. 게다가 이런 것들이 200억 나오고 있죠. 있죠. 그 200억 중에 일부는 몇십억은 MB 사저 수리비로 들어갔다는 예.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런 꼬리표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200억 중에서 몇십억이 사저 수리비. 또 이시영 씨도 개인적으로 뭐 10억, 12억씩 빌려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아무리 뭐 큰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가져다 쓸 만한 액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꼬리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저는 빨리 이게 이 도곡동 땅부터 다스 소유주가 MB임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임 이전에 사전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막 그 누구 건지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네. 그 예를 들면 다스의 소유주는 누구라고 한다, 어떤 사람을 소유주라고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머릿속에. 예. 그런데 이번에 뭐 도곡동 땅부터 다스 도곡땅 땅부터 다스까지 이게 MB 것이 아니라면 네. 모든 기준이 저는 막 머리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난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다스 주인 없을 때 제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난 줘야 될 거 아니야. 8조짜리. 8조.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다스 오늘도 지나간다 여기 최우철 기자가 형님 다스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하더라서 내 거. 그때 픽 웃더니 가더라고. 그 픽 요새 픽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자 다음 뉴스 이다희 기자님 태움 때문에 간호사가 투신했다. 태움? 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용어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못 들어봤는데요. 태움이라는 말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구리 친다. 어머나. 네. 이 삭제입니다. 삭제. 많이 써보신 표현인가 봐요. 네. 자연스럽게. 아니 다구리 친다 아니라 다구리 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에요. 고란 기자님한테 배운 거죠. 고라 기자가 여기서 하다 진짜 다구리 놓는다 그랬어. 어쨌든 여기선 태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 등장을 하는데 뭐 일단은 할 때까지 태운다? 제가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네, 태운다는 말이고 예. 사실은 괴롭힘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지옥 끝까지 쫓아서 괴롭힌다. 네, 그렇죠. 어머머머. 근데 이게 이제 조직 내에서 특히나 간호사들 간에 벌어지는 일종의 예. 군기 잡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네, 설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에 서울 한 대형 병원의 간호사 박모 예.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왕따 이지매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의 사건들이 알려지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폭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SNS를 통한 방식이든 아니면 지금 이 간호사 태움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숨진 박 씨의 남자친구가 17일에 간호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간호부 윗선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태움 문화라는 게 있고 이 태움이 여자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움이라는 표현이 뉴스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은 당시에 뭐 동료 간호사 한 2-3명과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면서 이제 배액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속의 체액을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관이 있는데 이제 그 배액관이 빠지면서 이 숨진 박 씨가 심하게 자책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에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혼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혼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병원 측에서는 1차 조사를 했고 1차 조사 결과로는 괴롭힘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간호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군기를 잡고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선배들이 갖고 있는 의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꼼꼼하게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태움이라는 말이 아예 만들어질 정도로 조직 내부에서 문화가 있었고. 야, 이게 그러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있는 만연되어 있는 이런 그 괴롭힘의 군기적인, 문화. 예. 근데 그게 일종의 군대식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연대 그거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아. 군기를 잡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 과정에서 깜짝 놀란 거는 원래 간호사가 힘듭니다. 백의의 천사의 미소 뒤에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개인의 희생과 그렇죠. 고통이 있어서 이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신규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이 33.9%예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순번 임신제라는 네, 게 바로 있대요. 그게 임신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이다혜 기자 네. 그다음에는 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임신 순번제를 어기고 먼저 임신을 하면 태움을 시켰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너무 공포스러워요. 네, 일 자체가 3교대로 굉장히 네. 쉬지 않고 돌아가기 네. 때문에 아니,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것 같은 이 그 비슷한 간호사 얘기 나왔을 네. 때 생리를 강제로 조정하고 네. 그다음에 임신 주기 조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목동 얘기 나왔을 때 그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은행에서도 예. 네, 그런 문화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군기 문화라는 것이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간호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막내였을 때는 태움을 당하진 않았는데 선배가 된 다음에 이제 후배가 들어왔는데 약간 일이 서툴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너 태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명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런 식의 군기 잡는 문화, 괴롭히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이게 비단 간호사 조직만의 문제일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출산율이 너무 낮다든가 계속해서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당장의 임신을 문제로 순번을 정하고 순번을 어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그 내부에서의 처벌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김현경님이 글을 보내왔네요. 제 동생도 한 대학병원소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윗선배들이 어찌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 야위고 힘들어했어요. 동생 만나고 오면 안타까워서 버스 안에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동생은 지금 간호사 그만두고 다른 업에 종사합니다. 읽다가 나 울을 뻔했어. 아,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도 분명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이 집중되어서 고단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처음에 들어가서의 한 2년 정도가 특히 이런 태움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임신 순번제 같은 예. 것들 때문에 크게 피해를 겪는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를테면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 간호사가 부족이 많이 예,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왜냐하면 한국에선 지금 이런 식의 조직 문화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하고도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해외 취업이 훨씬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낫지 않겠어라는 식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박정희 18년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 노태우 12년, 30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이 생활 적폐로 곳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정신건강뿐이 아니라 이렇게 자살까지 몰고 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아니 거죠. 아이러니하게요. 가장 어찌 보면은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교도소는 완전 민주화됐어요.
왜냐면 계속 인권위원회에다 이것은 쓰거든.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아니 계속 인권위에다 하루 종일 편지 쓰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계속 문제가 갖고 교도관들한테 오니까 재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라. 안 그러게 되면 교도관들이 계속 이 징계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야 이런 문화를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할 길이 교도소는 없어요? 오히려 쉽죠. 교도소는 왜냐하면 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 일정 시기에는 뺏길 게 없으니까 써도 되는데 네. 그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은 거 아니야, 거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이렇게 내부 상황을 고발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식으로 죽음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 저기 이 주제 다루기 전에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했던 네. 건 똑같은 얘기예요. 구조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참 싫어하는 말이 단어가 군기라는 표현인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군대에서나 써야 될 군기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막 다 군대, 있죠. 어디가 다 있어요. 군사문화의 유산이에요. 예, 그게. 뭐 저도 회사 예전에 뭐 조금만 근무 좀 제대로 안 하면 선배들에도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렇다. 내가 군대를 왜 여기 일상 용어로 그 말을 일상용어로 쓰죠. 돼 있다라는 것부터 없애야 되는데 어디나 통과 의례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과 의례가 이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또 네. 폐쇄된 조직. 그 통과의뢰도 다 군기 잡으면 신입 군기 잡는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거를 이게 자율적이라는 어떤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걸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정말 못해요 이렇게 이게 되면? 정말 학대 수준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른이고 다른 직장 그만둘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법은 또 판단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데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젊음을 바쳐서 딱 첫 직장이고 앞으로 내가 평생을 여기서 가야겠다고 그렇죠. 생각이 왔는데 그럼 지금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그것이 더 하죠. 지옥이면 이 사람에게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게다가 태움이 됐던 뭐 선배들 예전에 갈굼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법에 걸리게 갈구는 선배들 별로 없어요. 갈구는 그렇죠. 건 뭐예요? 예? 갈구는 건 뭐예요? 태움이요. 학대, 태움 뭐. 그럼 이상한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근데 진짜 이게 조직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되기 힘든 부분들이 이 괴로움의 묘하게. 형태로 남아요. 이상하게 이상하잖아요. 살짝 피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단체 카톡방 같은 데서 따돌림을 시키는 건데 일부러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어떻게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고 아니 이렇게 4명 있는데 계속 3명만 얘기하고 봉도사님한테는 말을 아예 안 거는 지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저 말을 해도 기회 받아주지 드릴게요. 않고. 아니 근데 옛날에 진짜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 해고할 때도 구석에다 책상 그렇죠. 하는 거 아무도 네. 안 주고 벽 바라보게 하고 있고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을. 그게 나가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회사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진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조직에서 벌어지는 거는 사실 조직의 관리 체계가 있잖아요. 그 관리 체계가 이런 부분이 문제다. 책임을 져라.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네. 김땡땡님 저도 간호사인데 그런 태움이 너무 싫어서 이직해서 다른 병원 근무했네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후배한테도 존댓말 써주고 했었네요. 9498님 저희 막내딸이 3월에 신규 입사합니다. 태움 문화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에 들어갔는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 사회가 어찌 되려 이러는지 유유. 1464님 비단 간호사들만의 문제일까요? 단체는 어디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면 이건 진짜 병원 또 이 오너나 이런 분들은 잘 진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변명으로 그냥 그 그렇죠. 대충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병원 대충 대한민국 병원이 대한민국에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엄격하고 꼼꼼해야 된다. 그런 예.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해명인데 게다가 이제 1차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괴롭힘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잡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3월에 입사한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니까 고쳐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죠. 아휴
오늘 좀 한숨 쉬는 뉴스만 계속 가져오셔갖고 다음도 그렇지 않나요? 네, 다음도 그래요. 이윤택 하면 점입가경. 예. 어제 이제 이윤택 뭐 연출가죠. 이제 전 감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폭행 피해자까지 속출해요? 성폭력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이제 성추행을 강요를 당했다는 걸 폭로했고 그거에 관해서 자리를 그만두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기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카메라 사과를 하느냐라는 의견 그 안에 항의가 있었고 이윤택 씨한테? 네, 거기 이제 한 여성분이 피켓을 들고 가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죄는 당사자에게, 자수는 경찰에게라고 네. 피켓을 들고 갔었고 또 한 부분 성추행 말고 실제로는 성폭행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밖에 추가적인 어떤 질이 조금 민망한 네. 얘기도 오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차라리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하지 여기서 말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느낌은 어떤 얘기였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권력 위치에 비춰봤을 때 그 분과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이 그게 자발적인 관계가 가능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왔던 얘기들이 도저히 어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자발적으로 원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다른 언론에서 피해자 한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이윤택 감독도 감독이지만 그 주변에 남녀 선배들이 더 미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너만 감수를 하고 희생 당해주면 너 하나 눈 감으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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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행복한데. 되는데 근데요, 그게 심지어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원래 그런 세계인데 네. 왜 남자친구도 그걸 그랬대요? 네. 근데 그래서 계속 만났대요. 예, 남자친구로? 같은 연극단에 있었는데 그 아. 남자친구도 쉬쉬했다는 이를테면 거예요. 모르고 들어왔느냐라는 식으로 그렇죠.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번에 그 서지영 검사 이제 폭로 때도 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들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해서 그게 더 충격이었다는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각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배우는 바로는 이렇게 누군가가 성적인 희롱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면 폭력이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그럼 있으면 본인이 싫다고 이렇게 빼고 있으면 옆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몸을 빼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아유 그만하세요라든가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만하세요. 거죠. 그러면 집단적인 이지매가 돌아왔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고 그냥 얼굴을 그냥 발팡 걷어차야 돼요 그냥. 그랬다가 이윤택 그쪽에서는 그 패거리에서는 이런 거죠. 연극계에서 아예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역도 안 주고. 맡고 있었던 역할들에서 아. 이제 이런 토론회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서집을 해서 얘는 연기가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라고 화두를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달라들어서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영원히 그 바닥에서 퇴출을 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또 이런 사건의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영화계는 유료라든가 이게 영화계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영화계는 들면 그분 누구죠 한 분이 그 문제가 돼갖고 무슨 감독이죠? 김기덕 예, 감독. 김기덕 감독 그 지금 이제 연출 중에 조금만 사안이 다르죠. 예.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가능하죠. 연출가가 배우한테 너 연기가 아니야. 이 역할은 안 되겠어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닌데요. 저는 지금 89점짜리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나요라고 반발하기가 정량적 굉장히 평가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들 그걸 묵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자신한테 바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극복될 수 없는.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지영 검사는 예. 이게 이제 서지영 검사가 소위 성추행 당한 이 사건 그 당시에 주인공들은 요즘 다 어디서 뭐 하시는지 최규일 의원도 그렇고 다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그래도요 지금 수사가 계속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압수수색도 했었고 네.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봐서 계속 수사 중이고요. 네. 저는 서지영 검사 때 사건 때 딱 떠오르는 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검사니까 고발할 수 있죠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는 우리 거예요. 그 이런 피해자 문화-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안택은 그 성추행 사건. 예, 안택은 예. 안택은 성추행 예. 사건, 근데 하여튼, 최교일 예. 은폐 의혹 사건. 그치지 이렇게 않고 되는 거죠. 이은택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그렇죠. 게 맞아요. 저는 예.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깨어난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환각에 사로잡혀서 거기는 원래 그런 데야. 그냥 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다들 사회가 깨닫고 있다는 게 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봐요. 그게 촛불의 힘인 것 같아요. 윤영희님 그 상황에서 그만하세요 한다고 그만하나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지 그냥. 김윤주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같은 경우죠. 만행을 보고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특히나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것이 예를 들면 여자가 원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은택도 그랬잖아요. 그 지금 합의 그 그렇죠. 상호 합의를 합의하에.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기도 했다는데 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은 뭔지 저는 아주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걸 폭행이라고 서로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연기 주도란 이름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휴. 그게 예. 그래서 이 관행이라는 표현이 무서운 게 그런 본인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하면서 잘못될 네, 줄 그렇게 얘기를 알았지만 하죠. 예. 수십 년간 이어진 관습이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부는 내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오늘 2부 3부 이다희 기자님 반가워하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김명숙님 이다희 기자님 잘하시네요. 예, 근데 이다희 기자님만 칭찬하면 고란 기자님 어떻게 사과해요? 저는 오늘로 또 다음번 땜빵 때 오는 걸로. 예. 땜빵이 표준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대체 요원.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미신 타파로